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오늘 르노 캡처 구 이름, 예전 이름은 QM3죠. 근데 이번에는 르노 캡처를 팝니다. 르노 삼성 캡처도 아니고 르노 로장주 마크가 있는 르노 캡처로 팝니다. 2018년부터 부산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태풍 로고의 르노 삼성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수입해서 파는 거, 유럽이나 뭐 르노에서 만들어서 수입해서 파는 거는 르노 마크 그대로 붙이고, 차 이름도 르노에서 쓰는 이름 그대로 붙여서 수입차입니다. 수입차. 그래서 르노 삼성 매장도 있지만 르노 매장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생길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브랜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르노 삼성과 르노가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2,450부터 2,750. 수입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두질 않고 그냥 4등급으로만 나눠서 가솔린 모델 2종류, 디젤 모델 2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4종류 이렇게 옵션이고, 옵션은 많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차기 때문에 그냥 4가지 등급으로만 딱 나눠서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차로 보시면은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래도 르노 삼성 매장에서 이렇게 전시돼 있고 그러는 거 보니까 또 이제 막 다른 욕심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수입차입니다. 유럽에서는 뭐 미니 컨트리맨, 뭐 집 레니게이드, 뿌조 2008 뭐 이런 차들이랑 경쟁을 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냥 사는데, 이거는 똑같은 수입차인데 자꾸 뭐 다른 욕심을 한단 말이에요. 가격도 오히려 더 저렴하게 잘 들어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이득인데, 수입차인데 어떻게 국산차랑 비슷한 가격에 팔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이제 소비자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입차지만 자꾸 뭔가 어떻게 셀토스에도 사륜구동 있는데 이거 없어. 수입차에 사륜구동 없는 거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뿌조 2008에 사륜구동 없다고 막 불평하지 않으시면서 이거에 사륜구동 없으면은 왜 사륜구동 없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수입차입니다. 수입차로 생각하고 보시면은 마음이 편한데, 자꾸 이제 저 르노 삼성 차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서 자꾸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는데, 그냥 수입차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편안해집니다. 프랑스에서는 2등급의 차가요, BSUV 세그멘트가 상당히 잘 팔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B 세그멘트의 해치백이 제일 많이 팔리죠. 프랑스 사람들은 이 정도 크기의 해치백, 이 정도 크기의 SUV를 가장 많이 탑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큰 차를 많이 안 타요. 우리나라는 도로도 넓고 도로도 잘 닦여 있고, 그리고 자동차 문화가 미국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큰 차 문화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과시하는 그런 좀 문화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 좀 더 많이 있어 보이게, 있어빌리티 막 이런 거 중시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에는 많은데, 유럽에는 일찌감치 그 민주주의 뭐 이런 자유평화 이런 것들이 일찌감치 자리 잡고 뭐 시민혁명 뭐 이런 것들이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인 나라예요. 차를 뭐 더 큰 차 타고 다닌다 그래서 더 우러러보고 더 권력이 많고 이것도 아니에요. 자유평등 민주주의가 그냥 예전부터 깔려있는 나라기 때문에 큰 차 타고 다니면서 과시하는 문화 없습니다. 그 유럽의 대도시들은 옛날부터 만들어져 온 대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 중세 시대부터 그 마차들이 달리던 그 길, 마차들이 달리던 길인데 도로가 좁아요. 그래서 큰 차들을 몰고 다니면 불편해.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땅만 파면은 문화재가 나와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땅 파는 공사를 못 해요. 그 지하 주차장 같은 게 없어. 주차 시설이 보면은 다 길가에 다닥다닥 붙어서 세워놓는 그런 주차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에서 큰 차를 못 타요. 예, 물리적으로도 큰 차를 못 타고, 사람들의 감성적인 거, 문화적인 걸로도 큰 차를 싫어하는 문화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해치백이나 이 정도 사이즈의 SUV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겁니다. 프랑스만 딱 집어서 봐도요,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적인 나라기 때문에 택배 2,500원이면은 전국 각지 다 보내는 택배 있잖아요. 프랑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다 사서 가지고 와야 돼. 옛날부터 이케아 가서 가구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조립을 해야 돼.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조립도 직접 해야 돼.
우리나라는 택배로 막 뭐 거래하고 뭐 이러지만 직접 가서 쇼핑해 가지고 와야 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뭐 주말 장터 같은 데 할 때는 자기 집에 있는 물건 직접 가지고 나가서 또 파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 하나로 그런 걸 다 해야 돼요. 쇼핑 많이 짐 실어 가지고 오는 것도 해야 되고, 이케아 가구도 실어 와야 되고,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들 가지고 싣고 나가서 주말 장터에 가서 또 팔아야 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쓸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해치백입니다. 애기가 있으면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와는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유모차 있으면 다들 스토크에 비싼 거 막 뭐 유모차 막 3개 가지고 있는 집도 있어. 가까운 거리 때 다닐 때는 조그맣고 뭐 아파트 다닐 때는 바퀴 크게 달린 거 뭐 이런 3개 있는 집도 있어. 유럽에 그런 문화 모르겠어요. 저는 유럽에 이렇게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안에 유모차 같은 거를 손쉽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모차 나올 때 좁으면은 이걸 당겨서 이렇게 밀어서 유모차 크게 넣을 수 있고, 짐 넣을 때도 크게 이렇게 앞뒤로 시트가 왔다 갔다 거리게 이렇게 설계가 된 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잖아요. 시트가 앞뒤로 16cm가 왔다 갔다 거리는 설계를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주요 골자는 수입차라는 거, 그리고 프랑스의 자동차 문화에 맞는 차라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는 살짝 생소한 장치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한테는 너무 필요하고 너무 유용한 장치가 안 들어가 있기도 한 차예요. 최고급 모델인데 통풍 시트가 없어. 우리나라는 모닝부터 통풍 시트 넣어주는데 여기는 통풍 시트가 없어.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여기 통풍 시트를 안 넣었어.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비싼 장치예요. 유럽 전역의 통풍 시트는 비싼 장치예요. 그래서 2등급의 차도 통풍 시트가 그지, 야, 이 소형 SUV 사는데 무슨 통풍 시트야. 벤츠 BMW도 아니고. 벤츠 BMW도 E클래스나 5시리즈까지도 통풍 시트 별로 없어요. S클래스나 7시리즈 가야 통풍 시트가 있는 거지. 그런 문화에서 갑자기 이런 차에도 통풍 시트, 우리나라 상품기획팀에서 야 통풍 시트 넣어야지 우리나라에서 팔려 해도 프랑스에서 야 그냥 가져가. 통풍 시트를 무슨 통풍 시트 가서 소리하고 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사륜구동 장치 없어요. 전륜구동입니다. 프랑스는 산이 없어. 다 평지예요. 예? 거기서 사륜구동 장치는 진짜 필요가 없어. 있어도 안 써요. 그냥 평지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달리기 위한 사륜구동 장치가 있는 차들이 좀 있을 뿐이지, 산에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전륜구동으로도 SUV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무조 2008도 사륜구동 장치 없어요. 사륜구동 장치가 없는데 이제 그립 컨트롤 같은 장치는 좀 들어가 있는 차들이 있었죠.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는 장치는 그래서 있구나 라는 거를 이 차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죠. 야 이거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는 장치 넣어주지 말고 나 등받이 좀 각도 조절하는 거 넣어주지. 우리나라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뒤에서 요 정도 등급의 차를 탔을 때도 뒤에 편하게 눕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프랑스에서 이런 차들은 사실 앞좌석 위주의 차예요. 뒷좌석에는 베이비 시트, 그리고 뒤에 유모차 넣고 요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로 타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등받이 각도 조절 장치보다는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뒤에 이케아 가구 싣거나 유모차 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차를 바라보실 때, 수입차를 바라보실 때 다국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 나라의 문화적인, 환경적인 거 다 이해하시고 차를 바라봐야 이 차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오 오토. 이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앞모습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로장주 마크, 요거는 사실 르노의 역사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 한 40분짜리인데, 르노는 예전에, 르노도 벤츠만큼이나 차를 오래 만든 회사예요. 예전에 르노 막 마차처럼 생긴 차, 르노 차 있습니다. 근데 르노는 특이하게 라디에이터 그릴을 엔진 뒤에다 붙였었어요. 그래서 르노의 옛날 클래식 차들을 유은익 감독님이 찾아서 넣어주실 텐데, 앞에가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이 앞에가 말끔합니다. 옛날에.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 뒤쪽에 있는데, 그래도 앞이 좀 식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르노에서 앞에 구멍을 조그맣게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앞에 가운데 주름을 하나 딱 잡아놓은 데다가 구멍을 뚫었는데 뚫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른 목골을 구멍을 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로장주 마크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르노의 마크는 이 마름모 마크 이렇게 들어간 게 그때 클래식카 시절부터 조그맣게 구멍 뚫기 시작한 게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이렇게 진화가 된 겁니다. 그 르노 디자이너들은 요 마름모 마크가 차의 중심을 잘 잡아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 엠블렘이 가운데를 딱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좌우를 아주 명확하게 나눠주는 도형이잖아요. 이 마름모꼴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 중심을 아주 딱 잡아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식으로 앞에 디자인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태풍 로고를 넣으면은 태풍 로고는 이런 중심에 딱 나뉘는 좌우 대칭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태풍 로고를 붙이면은 차가 좀 힘이 빠져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노 마크 붙인 게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태풍 로고는 아무래도 좌우 대칭으로 딱 극명하게 좀 요거보다 극명하게 나눠지질 못하기 때문에 앞에 힘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르노는 모든 차들을 보면은 차의 앞모습을 막 강조해서 앞에 뭐 다른 차들을 위압하는 어떤 패밀리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단정하게 앞모습부터 단정하고 인간적이고 인간의 체온이 느껴지는 따뜻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과하지 않게 디자인을 모든 라인업을 합니다. 캡처가 그나마 좀 강렬하게 생긴 차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앞모습도 보시면은 그 이번에 신형 캡처가 되면서 조금 근육질로 많이 넣었습니다. 르노의 모든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좀 근육질로 만들고 라인도 가장 많이 쓴 차가 아마 캡처일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마무리되는 헤드램프나 테일램프를 디귿자형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패밀리 룩도 적용을 했고, 여기에 이제 공기가 쑥 들어가서 여기에 와류를 해소시켜 주는 것도 좀 더 큼직하게 큼직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18인치 휠 들어가고 볼륨을 잘 잡았어요. 여기 볼륨, 이 팬더의 볼륨을 상당히 강조되게 잡았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바퀴 위에 있는 팬더의 볼륨을 경쟁적으로 많이 잡습니다. 이걸 잘 잡으면 차가 좀 더 우람해 보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멋있어 보이거든요. 르노도 이거 상당히 경쟁적으로 잡았어요. 휘라치도 꼼수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볼륨 강조하고 본닛을 여기서 라인을 주고 본닛의 볼륨, 그 다음에 휘라치의 볼륨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해서 이 휘라치 앞쪽 본닛을 좀 더 길게 앞으로 빠져 보이게 그렇게 보이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장식으로 앞을 딱 잡아주면서 쭉 확산되는 느낌으로 가면서 여기에 이제 커다란 덩어리가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뒷바퀴 쪽에 덩어리가 하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덩어리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의 방향에 따라서 이 덩어리가 쭉 유연하게 흘러가는 듯한, 느긋하면서도 유연하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측면에 보면은 여기 크롬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붕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 더 젊고 자유롭고 그리고 좀 더 패셔너블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붕만 다른 컬러로 선택을 해서 차를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테일램프도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대량 생산으로 만든 차지만 대량 생산으로 푹푹 찍어낸 듯한, 프레스로 팍팍 찍어낸 듯한 그런 주름이 강조된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철판으로 세심하게 두드려서 만든 듯한 이런 유연한 볼륨감, 곡선미 이런 걸로 해서 차가 좀 더 친근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이 차를 사면 나는 좀 행복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이건 기계가 아니야, 이거는 나의 삶의 일부야,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미디오 오토. 자, 실내를 들어가면 뭐 XM3나 르노 클리오나 르노 캡처나 전반적인 디자인 테마는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는, 센터 페시아가 약간 틀어져 있는 그런 구성으로 그 에어컨 송풍구를 중심으로 해서 굵은 선이 이렇게 수평선이 쭉 나가고, 그리고 이제 세로형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약간 비대칭 기어 노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구성은 요 세대에 디자인된 그 B 세그멘트 차들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플라잉 기어 노브라 그랬나요? 하여튼 뭐 이게 약간 둥둥 떠 있다 그래서 여기 수납 공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좀 첨단의 느낌을 주죠. 여기가 보통은 이제 기어 노브가 딱 막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 넣으면서 둥둥 떠 있음으로 해서 좀 첨단의 느낌, 이건 차별화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어 노브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가능한 겁니다. 1.3L 가솔린 터보 모델만 이런 디자인이고요. 1.5L 디젤 모델로 가면 여기가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키는 뭐 예전부터 쓰던 그 키는 계속 쓰네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이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전자식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뭔가 와, 스포츠 모드는 뭔가 달리고 싶게 만들고, 에코 모드는 뭔가 아끼고 싶게 만드는 뭔가 아끼고 싶게 만드는, 예, 스포츠 모드와 이런 식으로 모드 바뀔 때마다 여기 그래픽도 확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들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야외긴 하지만 신체 발표장이기 때문에 시동을 끄겠습니다. 대시보드의 구성이라든지 에어컨 송풍구의 구성, 그 다음에 밑에 이런 것도 구성 같지만 이 르노 캡처가 가장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XM3보다도 좀 더 고급스럽게 디자인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도 서랍 형식으로 이렇게, 예, 딱 하면 서랍 형식으로 해서 큼직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저쪽에 수납 공간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 통풍 시트는 없지만 가죽 소재는 그래도 한 중급 정도는 되는 가죽이고요. 컬러의 매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밤색과 회색 이런 조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있을 만한 건 다 있고,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열리지는 않고 수납 공간은 아니고 그냥 팔걸이만, 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다이얼식 아닙니다. 요거 다이얼식 아니고 이렇게 레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시트 높이 조절을 요거를 할 수가 있고, 이전에 QM3 타셨던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QM3 후속 이 르노 캡처는 불편한 거는 따로 보이질 않아요. 자, 요 정도로 앉는데 요 상태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보면요, 상당히 넉넉하죠. 두 개 들어갑니다. 두 개 들어가고 여기도 파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발 넣는 공간, 여기 밑에 발 넣는 공간도 좀 여유가 있죠. 시트를 가장 낮춰놔도 뒤에 밑에 발 넣는 공간이 여유롭고, 그다음에 시트백 포켓은 뭐 단정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팔걸이도 없습니다. 가운데 팔걸이가 나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XM3를 사시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으로 만들었고요. 유럽,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 팔걸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뒷좌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에 이런 건 있죠. 예, 요런 거 이제 이소픽스 시트 여기다가 하는 이런 장치들이 이제 여기에는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 USB 뭐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세심하기보다는 이런 기능이 중요한 거죠. 뒤에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는 차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큰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눕혀서, 네, 이것도 눕혀서 넓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차죠. 이게 프랑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뒤에 짐 공간도 중요하고 뒤에 어린아이도 앉힐 수 있고, 요 정도로 뒷좌석 공간을 생각하는 게 프랑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네, 이렇게 차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알고 싶은 거 있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시승을 또 바로 나가야 돼서 직접 타보면서 시승 느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승 떠날게요. 미디오 오토. 네, 이제 르노 캡처 시승을 하러 갈 텐데요. 이 차는 1.3L 1332cc, 예, 333cc짜리 실린더가 4개가 있는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152마력의 토크가 25.5. XM3에도 요 똑같은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습식 듀얼 클러치 7단 게트락 자동 변속기,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은 XM3에 있는 거랑 같고요. 그리고 차체 골격도 SM3랑 같은 골격인데 XM3는 여기서 좀 더 늘려서 만들었죠. 늘려서 만들고 한국식으로 세팅한 게 XM3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콤팩트 하면서 뒤에 해치백 스타일의 SUV고요. 그 다음에 엔진 세팅이라든지 변속기 세팅, 그 다음에 이 서스펜션 하체 세팅이 두루 유럽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비슷하지만 XM3는 한국형이고요. 르노 캡처는 유럽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르노 캡처, 그러니까 QM3, 르노 삼성 QM3로 들어온 거는 유럽에서 파는 게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동급의 경쟁차들과 이제 이렇게 대결하기가 조금 힘에 붙이는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출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승차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유럽 스타일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이제 뭐 한국적인 거 자꾸 이제 한국적인 것만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한 차이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XM3가 해주고 있고요. 요거 르노 캡처는 이제 유럽 수입차입니다. 수입차. 유럽 스타일로 만들었다. 그래서 유럽의 맛과 한국의 맛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는 것도 오늘 시승기를 보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플라잉 놓고 여기 밑에가 비어 있고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는 기어 노브가 이렇게 쭉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그러니까 파킹을 넣을 때는 이렇게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 걸리는 이런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는 여기서 하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은 여기서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선 유지 장치는 여기에 버튼이 있네요. 열선, 그 다음에 헤드램프 각도 조절, 뭐 이런 것들 버튼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시트에 요 이제 겉에 이거 뭐 파이핑 넣고 막 요런 거 스킨, 시트의 스킨은 좀 좋은 질 중급 이상의 가죽으로 이제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진짜 후방 추돌 같은 거 사고를 당했을 때도 목 부상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잘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좀 날씬하게 이렇게 얇고 좀 가벼워 보이게 디자인을 해야지 이런 소형차들은 실내가 너무 이거를 큰 걸 넣어놓으면 실내가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트를 여기도 약간 둥글게 마무리를 하고 이 헤드레스트도 좀 늘씬한 거를 해야지, 무게를 덜어낸 거를 해야지 실내가 좀 쾌적하고 넓어 보입니다. 나무 느낌은 그냥 중급 정도입니다. 나무 느낌이 아주 뭐 잘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나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의 요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내비게이션 그 프로세스나 이런 거는 그래도 중급 이상은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게 원활하게 잘 움직이거든요. 에코 모드부터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유럽차의 특성은 그대로 갖고 있네요. 이 정도 등급에서는 승차감보다는 확실히 핸들링입니다. 유럽은 하체가 팽팽하게 느껴지시죠? 변속기 세팅도 같은 게트락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인데 XM3보다 이게 좀 약간 하드하게 세팅을 했어요. 푸조에 들어갔던 MCP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 약간 기계적으로 톱니가 물리고 막 이런 것들이 몸으로 느껴지는 듯한. XM3는 똑같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인데 자동 변속기처럼 부드럽게 세팅을 하려고 많이 모서리를 많이 이렇게 다듬어서 세팅을 한 듯한 느낌이고요. 이거는 모서리를 그대로 남겨두고 이렇게 딱딱 기계적으로 완벽해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한 듯한, 그렇게 조합을 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 변속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높게 하려고 엔진이랑 변속기 이게 저기 약간 슬립이 되면서 헛도는 느낌 이런 거 있는 거를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이게 익숙해져 있어. 근데 수동 변속기를 아직도 좀 많이 사는 유럽에서는 이게 슬립된다는 거는 어색한 거죠. 그렇죠. 손실이라는 거고, 아이 내 기름값, 내 기름값이 날라가네 이런 거거든요. 조금 거칠더라도 동력 전달이 깔끔하게 되는 거를 유럽 사람들은 좀 더 원하는 게 이런 데 딱 드러나네요.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한 드라이빙을 할 때도 에코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스포츠 드라이빙 하는 느낌이 납니다. 9초 33 38.1 제동 거리는 38.1에 9초 3 정도 나오네요. 이게 언덕에서 출발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거 보세요. 막 휠슬립을 허용을 하면서 가고 막 뒤로 밀림도 좀 있고 막 이렇게 좀 거칠게 된 세팅이 유럽 세팅입니다. XM3는 자동 변속기처럼 부드럽게 세팅을 했네요. 듀얼 클러치 가지고도 이렇게 세팅을 했네요. 토션빔도 상당히 부드럽네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럽 세팅. 토션빔의 그 팽팽한 느낌, 그리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이 완벽한 기계적인 그런 체결되고 막 뭐 이런 거, 그리고 터보 엔진의 그 매콤한 느낌 다 있네요. 마치 XM3에서 얇은 스폰치를 하나 싹 걷어낸 느낌. 그러니까 다 이게 날 것처럼 보이는 그 느낌이 있네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군요. 핸들링은 더 좋아요. 그래서 뭔가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은 막 에너지를 막 뿜으면서 달리는 듯한 느낌이네요. 항상 힐스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에코 모드에서도 그런가? 에코 모드에서도 뭐 풀로 가속 페달 밟으면 풀악셀 하면은 뭐 비슷합니다. 다만 에코 모드에서는 아주 집요하게 계속 낮은 단수의 낮은 RPM을 자꾸, 그러니까 높은 단수로 변속을 하면서 낮은 RPM을 집요하게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주고요.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RPM이 조금 높아집니다. 뭐 요 정도의 차이지 전반적으로 약간 스포티하고 체결감이 강조된 그런 세팅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해서 차선 유지 장치까지 켰습니다. 자, 지금 시속 60km로 제가 여기 60km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거를 알아서 꺾어 갈까요? 직진성이 아주 좋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직진성이 아주, 이게 너무 많이 꺾이는 데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 정도도 안 해주면은 이게 이 사람들. 오늘 유럽의 맛 어떠세요? 거친데요. 유럽에 젊은 친구들이 타는 차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한국 노땅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독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랜저 오너시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이 그랜저 노땅이 이게 안에 이 유럽의 젊은 친구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요거 방송 나가면은 파장이 클 것 같은데. 현대인지 기아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유럽에 있는 디자인 분소에 프랑스 디자이너가 입사를 했어요. 회장님이 한번 오신다는 거야. 프레젠테이션 할 거 하나씩 준비하라 그랬던 거예요. 스케치 80장 붙여놓고 막 이렇게 털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차인데 이렇게 매끄럽게 안 그려. 그래갖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털 그린 것도 해가지고 또 한 장 딱 그려온 거야. 단체 기압에 단체 싸다고 작두를 집어던졌어. 이 프랑스 디자이너의 몸에 상처를 낸 거야. 프랑스 인권위원회에다가 고소를 한 거야.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무시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예요, 프랑스가.
예? 우리나라랑 문화가 많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격차가 사라졌어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에서 프랑스 사람과 같이 직원으로 고용해서 일하기에는 문화적으로 갭이 상당한 나라였다는 거죠. 예. 디자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0년 이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의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는 나가도 뭐 별로 뭐라 그러겠죠.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요거는 제가 알고 있는 80여 가지 일화 중에 제일 약한 축에 드는 거예요. 네, 제일 약한 축에 들고, 요거 다 녹음해놨다가 죽고 나서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네, 자동차 업계 최고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미디어 오토. 미디오 오토. 전반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XM3보다도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랜저 모시던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랜저가 정말 좋다, 그러면 XM3 쪽을 사시고요. 나는 그랜저가 너무 흐물거리는 것 같다, 그랜저가 너무 밋밋하다, 그랜저는 너무 헛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차가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취향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의 취향은 대부분 중장년층의 취향은 그랜저가 대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많이 팔릴 차는 아니에요. XM3는 많이 팔릴 차입니다. 같은 재료로 만들었지만 XM3는 익숙한 맛, 이거는 유럽 맛, 이거죠. 260TC 엔진, 요 1.3L 1323cc 가솔린 터보, 요 엔진은 XM3 때도 참 괜찮은 엔진이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1332cc 밖에 안 되는 배기량이지만 세팅도 잘했고요. 그리고 뭐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아서 그냥 2리터 가솔린 엔진을 거의 90% 이상 완벽하게 대응하는 엔진인 것 같아요. 파워도 그렇고요, 터보렉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부드럽게 뭐 좀 먹먹한 사운드라든가 이런 거 없이 회전 질감도 괜찮고요. 그 안에 나노 코팅 뭐 이런 거 한 게 정말 회전 질감을 좋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전 질감이 전반적으로 좀 굉음이 난다거나 좀 뻑뻑하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1300cc 배기량임에도 불구하고 2000cc의 자연흡기 엔진, 이거를 거의 90% 이상 커버한다고 봅니다. 거의 뭐 다른 얘기는 없으시죠? 네. 다리 굵은 남자 등에 엎혀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독자분들이 설명이 더 어려워. 이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면은 더 쉬워져야 되는데, 다리 굵은 남자 뒤에 엎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엎여봤어야 알지.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계기판에 앞차와의 거리가 이렇게 막 되면서 정지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다 나오네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세팅이 좀 유럽 스타일이라서 거칠게 몰면은 거칠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XM3는 거칠게 해도 부드럽게 나오는데, 이거는 거칠게 하니까 거칠게 나와요. 직접 시승을 해보시면 어떤 말씀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디오 오토. 다시 한번 시승 느낌 정리해드리면요, 1332cc짜리 가솔린 터보 엔진은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벤츠 A200에도 들어갈 정도의 엔진이잖아요. 2리터 엔진을 완벽하게 거의 90% 이상은 대응할 수 있는 잘 만든 엔진이라는 거에 이견은 없습니다. 딱 2000cc의 느낌이 거의 90% 이상 나고요. 근데 변속기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요거가 조금 하드한 세팅으로 들어간 게 이 차가 한없이 부드럽지는 않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거칠게 몰면은 거칠게
반응하면서 거칠게 달리고요. 그리고 에코 모드 넣고서는 살살 달리면은 또 부드럽게도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 뒤에는 토션빔이에요. 앞에는 맥퍼슨이고요.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조합인데 요 조합을 좀 하드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XM3도 요 조합이랑 똑같은 조합인데 XM3는 부드럽게 냈고요. 요거는 서스펜션 세팅도 좀 하드하게. 하지만 하드한 가운데서도 잔진동, 그러니까 도로에 자잘한 이런 뭐 요런데 약간 포장이 약간 거칠게 되어 있는 요런데 달릴 때 드는 그런 잔진동, 요런 거는 또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유럽의 그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죠. 유럽은 와인딩 로드가 많잖아요. 이렇게 알프스 쪽에 산 올라가거나 막 이랬을 때 와인딩 로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와인딩 로드에서 차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하체 서스펜션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시내, 파리 시내라든지 뭐 로마 시내라든지 그리고 벨지움 로드라고 마차 다니는 길 있잖아요. 예, 돌길로 이렇게 벽돌로 깔아 있는 길. 그런 길 달릴 때는 요 이제 잔진동 같은 거를 잘 흡수해서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도로에 아주 낮은 굴곡 같은 거는 잘 흡수하면서 달리지만 차체를 잘 잡아주는 세팅으로 했다 라는 게 요 서스펜션의 튜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몰게 되면은 요거 좀 하드하게 세팅했는데 좀 딱딱하게 세팅했는데 핸들링은 좋네, 핸들링은 차 잘 잡아주네, 요 정도를 느끼실 것 같아요. 뭐 고속주행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뭐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는데 힘 부족해서 뭐 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내드리고요. 조만간 요 차도 빌리고 요 경쟁 모델들도 빌려서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알기 쉽게 시승 느낌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시승회에서, 이 신차 발표 시승회에서 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차는 수입차입니다. 네, 수입차입니다. 국산차와 동급으로 비교하셔서 국산차엔 이거 있는데 왜 얘는 이거 없어, 뭐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이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 한도 끝도 없이 바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차 수입차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야, 수입차인데 이렇게까지 해줬네 라는 생각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르노 캡처의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조만간 차를 빌려서 좀 더 구체적인 느낌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허벅지에 근육만 있는 그런 느낌. 근육만 있어 보셨어요? 저희 못 보셨어요? 근육을 아직 못 보셨구나. 못 봤어요. 예? 허벅지 근육이 지금 출렁출렁 거려서 그렇지. 허벅지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예, 우리 축구도 하고 우리 둘이서 무슨 둘이서 뭐 족구라도 할까요? 다리 벌리기. 그 다리 씨름. 네, 다리 씨름. 다리 씨름하면 제가 이기죠. 예, 뭐 이게 체급이 다른데 감독님이랑 저랑. 저도 저번 적은 없는데. 그래요? 100kg급이랑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여기는 뭔가 여기 들어가면 그냥 잡혀가지고서 차 뺏기고서는 니나 아니? 있는 건지 아니? 프랑스에 가서 먹어본 거 중에 산토끼 요리 먹어봤거든요. 산토끼 귀가 이렇게 생겼잖아. 산토끼 귀를 싹둑 잘라서 돈가스를 만들었어. 중국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접시에 딱 나왔는데 귀가 딱 2개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빵가루가 묻혀져 가지고 튀긴 거야. 근데 그거 되게 비싸요. 집토끼가 아니고 산토끼라니까. 산에 가서 잡아왔대 셰프가. 살아있어서 산토끼 아니에요? 산토끼 거를 싹둑 잘라가지고서도 귀가 없는 토끼들이 막 뛰어다녀 마당에. 귀가 내려서 산토끼 노래 3회 복창하고 타세요. 산토끼한테 이거는 못할 얘기를 한 거야. 알카리 토끼가 아니고 산토끼. 딱 잡아가지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대는데 산성으로
각별. 산토끼. 산토끼. 야 너는 알카리 토끼. 보라색 알카리 토끼 뭐.